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제 수능 시험 끝나고 지금은 현재 대학별 고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논술고사나 또 면접고사.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가 되어질 수능 성적에 대한 발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순간은 매우 답답한 순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입시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는 게 없고 또 현재 나와 있는 수능 성적에 대한 가채점 결과 또 수능에 대한 예상이라는 게 실제 발표의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얼마나 잘 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간이 결국은 정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나면 대부분 숫자를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정시라는 것이 뭐냐, 정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6번째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와 정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수시라고 하는 건 대학에서 직접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을 뽑죠. 다시 말하면 논술 전형 대학이 직접 가서 논술 보는 거고, 면접고사 전형 대학에서 직접 면접을 보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학생부 제출하고 나면 대학에서 평가 자료에 따라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대학에서 직접 개입하여 학생을 뽑기 때문에 사실상 상향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합격생들 사이에 내신 폭이 벌어지죠.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면 폭이 더 벌어질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정시라는 것은 사실상 대학의 개입이 없어요. 대학의 개입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흔히 말하면 성적에 따라서 컴퓨터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정시라고 하는 건 수시처럼 2월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지원한 학생들이 거의 100% 다 선발되어진다 라고 하는 특징들 때문에 결국은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고, 다시 말해서는 최초와 평균과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큰 폭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 동일 대학 내학에서도 점수 편차폭이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자,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또 인터넷에 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죠. 요즘에는. 그렇죠?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해서 대학에 원서를 쓰는데 여러분이 꼭 이해할 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 대학 내에도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얘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대학의 화공생명공학과와 어느 대학의 건축학과를 예를 들면 화공생명이 높은 과야, 건축학과가 높은 과야 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화공생명이 높은 과야, 건축학과가 낮은 과야.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가 전전년도에 환산점수로 계산했었을 때 527.57점이고 건축학과가 523점이기 때문에 두 대학 간의 점수 차이는 약 4점 정도의 점수가 벌어진다. 그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건축학과보다 화공생명공학과가 높은 과라는 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본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점수는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평균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점수가.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정시 지원은 100% 안정 지원만 원서 지원하는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분들은 가나다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안정 하나를 쓰고 2개 상향을 쓰거나 또는 안정 2개를 쓰고 하나를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3개를 다 상향을 하거나 반드시 상향의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상향의 원서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대학의 끝에 걸리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게 바로 상향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몇 점이냐에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자, 전년도에 어느 대학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알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패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마지막 합격자 점수가 전년도에 이만큼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바로 올해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입시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느 대학의 화공생명과 건축학과라고 하면 화공생명이 높은 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계산했었을 때 화공생명은 517점, 건축학과가 522점으로 결국은 건축학과가 마지막 점수는 높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점수를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점수를 볼 때 어느 대학의 합격생의 평균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만 평균 점수는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하지만 최저 점수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작년에 최저 점수를 안다 하더라도 이게 똑같이 올해에도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 점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상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측과 상상이 필요로 한다. 이 최저 점수라는 게.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바로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높은 학과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낮은 학과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보다 더 하락한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왜 하락한다? 높은 학과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인문기열도 마찬가지로 보자. 그랬더니 연세대학교 인문기열은 중위권학과 같은 경우는 최고 평균 최저 점수의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낮은 과라고 하는 사학과가 최고 점수 545점, 평균 점수 545점, 최저 점수 545점이기 때문에 사학과가 낮은 과라는 얘기는 평균 점수에서, 최고 점수에서는 낮은 학과이지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에서는 오히려 경영학과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궁금하신 점이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 꼭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모든 학과의 합격생의 점수가 똑같은 게 아니다. 절대로. 그리고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 왜? 그래야만 흔히 말하면 내 성적대에서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입시 설명회를 하게 되어질 때 제가 지난번에 379점을 맞은 학생이 400점인 학과에 합격한 이유, 어떻게 해서 합격했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거를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을 드렸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하나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최저 점수를 추측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경영학과의 상위 학과는 평균 점수가 548점이지만 최저 점수는 540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높은 학과의 마지막 점수는 낮은 학과의 마지막 점수보다 더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특히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그 연도 같은 경우는 최저 점수, 최고 점수, 평균 점수를 봤었을 때 점수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빵꾸가 났다. 빵꾸가 났다는 얘기가 미달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상보다 점수가 큰 폭에서 하락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관심은 바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예요. 왜? 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자녀분의 수능을 못 봤어. 우리 애는 수능을 못 봤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능을 공부하고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은 학생의 몫이다. 하지만 원서를 써서 대학에 붙이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원서 지원은 학생보다 부모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은 입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을 뿐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나 전략을 짜는 부분은 당연히 부모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은 학생의 몫이지만 원서를 쓰는 것은 이제 부모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부모님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세대학교 인문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에서 보시게 되어지면 보는 것처럼 의예과, 그 다음에 수학과 사회, 그 다음에 수학과나 아니면은 사회환경 시스템이라든가 건축학과나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도 모든 대학의 학과에서 최고 점수와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의 하락이 크게 발생이 되어지는데, 차이점은 자연계가
인문계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학과에서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523점, 활용 설명이 532점이지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525점, 515점이다. 이런 점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원서를 쓰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내 점수보다 낮은 대학을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뜩이나 수능시험 못 봤는데 수능시험을 못 봤는데 내 점수 때보다 높은 대학은 가지 못할지언정 내 점수 때보다 낮은 대학을 간다? 이거 말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예전에는 배치표가 100% 맞는다라는 신뢰감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대학을 가던 시절에 또는 누가 대학을 가던 시절에는 배치표를 보고 담임 선생님이 엑셀 띄워놓고 너 이 대학 갈 수 있어 못 가를 그냥 규정 지으면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그대로 원서를 썼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는 나보다 성적이 낮은데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대학에 나는 힘들게 붙었다고 갔는데 봤더니 내가 그 대학의 학과에서 1등이야.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결국 재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뭐냐? 정시는 점수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건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구나. 내가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모집단이 내 상위 학과에 붙을 수 있는 전략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점수에 대한 구간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어떻게 발생이 되어질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시에 대한 구조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설명은 구간 변동이에요. 고정값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변동값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고정값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를 얘기하자. 자, 모든 입시기관에서는 첫 번째는 고정값을 제시합니다. 그 고정값이 뭐냐면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과가 어디야? 자,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과가 철학과가 높은 과입니까? 경영학과가 높은 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많은 분들은 경영학과가 높은 과고 철학과가 낮은 과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서 입시기관에서 예측하기를 표준 점수로 봤었을 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405점 정도 맞아야 한다. 자, 정치외교는 402점 정도가 될 것이다. 철학과는 400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고동문은 398점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 고정값 내에서는 경영계열이 가장 높은 학과, 그 다음에 사회계열이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어문계열이 하위 학과로 보는 이게 바로 고정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고정값이 매년 바뀌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동값에 따라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경영학과가 항상 높은 과가 아니라 경영학과가 낮은 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구간 변동, 고정값과 변동값에 대한 얘기인데 읽어보면 전년도 입시 데이터와 올해의 합격 가능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격 가능한 대학은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 내에 합격 가능한 학과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서 내가 수능 시험을 본 걸 가지고 너 이 성적이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붙을 수 있어 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수능 성적으로 대학 결정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능 성적으로 학과 결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학과 결정이 안 되냐? 첫 번째는 입시기관에서는 모든 입시기관에서는 고정값을 제시해요. 왜 고정값을 제시하냐면 변동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변동값을 가지고 입시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지면 입시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고정값, 다시 말하면 인문계열은 경영계열이 1순위, 사회계열이 2순위, 어문계열이 3순위, 그 다음에 나중에 잡다한 거 이런 고정값이 정해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사회복지학과가 고정값에서는 연세대학교에서 약 12위 정도 되는 12위 정도 되어지는 학과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변동값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복용시키면 12위 정도 됐었던 사회복지학과가 그쵸? 전년도보다 고정값으로 봤었을 때보다 변동값에서는 2022학년도에 다소 하락했죠? 그러면 2021학년도는 어디 갔습니까? 결국은 5위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학과의 점수가 어떤 한 구간에 절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보시면 사회복지학과가 2021학년도에는 약 5위 정도.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는 순위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고정값에서 봤었을 때는 약 중간순위죠. 맞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대학의 학과가 점수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실내건축학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값에서는 실내건축학과가 약 17위 정도로 봐요. 17위 정도. 그런데 이게 2022학년도에는 순위가 4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순위가 약 중간 정도죠. 결국은 2021학년도의 실내건축학과의 점수와 2022학년도의 점수와 그 다음에 고정값에서 바라보고 있는 점수 구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 너 이번에 수능 성적을 보니까 말이야,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붙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어불문학과는 우리는 이 정도의 지점의 학과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마다 점수폭이 매우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에 의존해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안정지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가 함정이 되는 거고, 상향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입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는 기회라는 점이에요. 기회라는 점. 꼭 이렇게 변동이 크게 발생이 되어지는 게 불리하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리듬과 흐름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원서 지원에서 하나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점, 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원서 지원의 하나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서 지원이 뭐가 어려워? 내 수능 성적으로 지원 대학은 판단할 수 있지만 지원 대학 내의 학과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학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 갈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입시의 변동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작년에 2022학년도에 어떤 입시 결과의 결과가 반영이 됐는지, 그럼 과연 2022학년도에 입시의 결과는 2021학년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럼 2023학년도는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것인지를 예측하셔야만 결국 구간을 잡아낼 수 있다. 구간을 잡아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집 단위라고 하는 것은 한 대학 내에 이렇게 학과,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시스템 의공학과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15개 정도의 학과가 어떤 패턴의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모집 단위의 구조는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일반형 구조가 있고, 두 번째는 교차 지원형 구조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형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대부분 구조가 아웃, 시프트, 인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아웃, 시프트, 인. 인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인 구조는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에 해당이 돼요.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 여기가 고려대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한양대나 성균관대에서 유입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구간은 경쟁률이 대량으로 몰리죠.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몰리고 충원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구간. 그 다음에 중간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아웃 구간은 결국은 뭐냐면 상향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해당이 되어진다. 상향 지원이.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교차형 구간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교차는 사실은 인, 시프트, 아웃이지만 결국 출발점에서 교차 지원을 어디든지 때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유입되는 지점은 하위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든 모집 단위의 3분의 1 구간까지만 유입이 가능하고, 그 위에 중간 지점이나 상향 구간은 유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학과가 655점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651점 맞았다. 그럼 651점 맞은 학생이 657점에다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당연히. 651점 맞은 학생은 어디 쓰겠어요? 652.9점에 바이오 시스템 의공학과의 원서를 쓰겠죠. 왜? 여기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뜨고 추가 합격 가능성이 70%, 80%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 하위 점수 구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하위 구간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점이나 상위 구간의 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교차 지원형 구조에서는 교차를 때린단 말이에요. 교차를 때리게 되면 이 학생들이 대부분 뭐 중심으로 교차를 때리냐면 첫 번째는 대학 중심, 두 번째는 학과 중심으로 교차를 때리기 때문에 교차가 들어오는 지점은 하위 구간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과 상위 지점의 교차가 대량으로 몰릴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교차가 유입되어지는 지점은 대략적으로 어느 지점 정도가 되냐면 상위 1% 이하의 지점에서 보통 자연계에서 교차를 치면 서울과기대 아니면 동국대나 건국대 라인에서 교차를 치게 돼요. 그 교차를 쳐서 들어오면 인문계 어디를 노리냐 대부분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까지를 교차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연세대학교의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작년하고 2021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충원율을 통해서 한번 보자. 봤더니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의 환산 점수를 봤었을 때 환산 점수 평균 점수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학과는 응용통계학과가 736.64점이었는데 주목할 점이 있어요. 주목할 점은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충원율이 124.8%였었는데 이게 2022학년도로 가면서 충원율이 68%로 다운됐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입이 불가능한 구간이에요. 유입이 불가능. 왜?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고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하위 구간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여기까지. 그리고 연세대학교 상위 구간은 출발점이었어요. 출발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서울대를 가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서울대로 빠져나가니까 이동률이 매우 높았죠. 여기는 도착 지점이고 여기는 출발 지점이었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뭐가 되어졌다. 교차 지원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여기가 출발점만 된 것이 아니라 출발해서 도착하는 도착 지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붙으면서 서울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붙으면서 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떨어진 거죠. 충원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걸 의미한다. 핵심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상위 구간이 예전에는 출발점이었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 도착점과 출발점이 교차하는 지점이 됐다는 거예요. 도착점과 출발점이 교차하는 구간. 이해되시죠? 여기는 어떤 지점이었어요? 결국은 출발을 해서 도착하는 지점. 여기 붙으면 다닙니다. 흔히 말하면. 하지만 여기는 여기서 출발해서 서울대로 이동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2022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22학년도 충원율이 높았지만 2022학년도에 충원율이 다운된 이유는 교차를 치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예전에는 출발점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출발과 도착 지점이 같이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결국 이런 점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의 경쟁률 변화를 보자. 연세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교차 지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문계가 가는 길, 자연계가 가는 길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겉에 한 길을 가게 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2022학년도 교차가 집중되는 지점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앙대부터 연세대학교 문과계열의 교차가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충원율의 변화,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의 변화를 보면서 교차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 연세대학교 경쟁률은 2021학년도에는 3.37 정도의 경쟁률이었다가 2022학년도에 4.16으로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 하나가 교차 지원이 자연계 쪽 학생들이 인문계 쪽으로 몰리면서 교차가 발생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문과 계열에서 자연계 지원자의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나온다. 이건 우리가 자료로 나와 있죠. 그렇죠? 보도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문과라 하더라도 자연계 학생들의 유입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인데 여기서 볼 점은 바로 뭐냐면 경쟁률의 분포를 보시게 되었을 때 이건 경쟁률입니다. 충원율이 아니고 경쟁률. 경쟁률을 보게 되어질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구간의 경쟁률의 상승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경희학과 같은 경우는 3.24에서 5.12 정도의 경쟁률로 상승한 부분을 볼 수 있고 경제학부도 2.8에서 3.86 정도로 경쟁률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홍보도 2.74에서 3.5 정도로 경쟁률이 상승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점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의 변화폭을 이렇게 표로만 보시면 어떤 부분을 보실 수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은 어디가 높아지냐? 첫 번째는 상위 구간이죠. 그쵸? 2021학년도를 봤었을 때는 대부분 상위 구간의 경쟁률이 몰리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데 지금 요거 조금 설명을 좀 바꿔드릴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여기가 2022학년도입니다. 2학년도. 잘못했고 요게 2021학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디에 경쟁률이 항상 몰리게 되어지냐면 모든 모집 단위의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몰리는 거예요. 하위 구간. 그리고 상위 구간에서는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경영학과 같은 곳에 대부분 경쟁률이 몰리죠. 그런데 2022학년도에 주목할 점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응용통계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같은 학과의 경쟁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지점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은 교차 지원을 노리는 학생들이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으로 연세대학교의 상위학과 중간 지점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형의 구조에서는 아웃, 시프트, 인으로 모집 단위의 구조가 구분되어져 있지만 교차형 구조에서는 아웃, 시프트, 인 구조에다가 결국은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모집 단위 구간 자체가 인 구간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웃, 시프트, 인으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웃, 시프트, 인에다가 모든 구간에 인이 발생이 되어진다. 결국은 유입이 가능하다는 지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중앙대학교까지의 문과 계열의 원서를 쓰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연 교차 지원이 어느 정도에서 출발이 이루어져서 이 대학의 어느 대학에서 교차가 출발이 되어져서 이 대학의 원서를 쓰는지 또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셨죠? 결국은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연세대학교 문과 계열의 원서를 쓴다면 꼭 아셔야 되는 게 그 학과에 쓰는 학생들이 자연계 어느 지점에서 출발해서 원서를 쓰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세대학교 경쟁률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상위 구간에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는 하위 학과와 상위 학과에만 경쟁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결국은 교차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중상위 학과에서도 경쟁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교차 지원 구간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과연 교차 지원이 유리한 점이 어디까지 발생이 되어질 것인가. 전년도에 2022학년도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2022학년도 원서 쓰기 직전에 교차 지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던 편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봤거든요. 2021학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인문계 상위 1.65%라고 했었을 때 2022학년도 인문계 상위 누적 1.52%라고 했었을 때 2021학년도는 자연계로 갔었을 때는 이게 2.4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문계와 자연계의 점수 차이가 0.75% 정도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교차 지원을 때리면 고려대학교 바이오 시스템에서 문과로 교차를 때리면 오히려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로 떨어져요. 대학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를 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교차 지원이 자연계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2학년도로 가면서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인문계 상위 1.52%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자연계로 적용을 시키게 되어지면 자연계는 상위 누적 5.24%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연계 학생 상위 누적 비율 5.24%가 자연계로 쓰면 5.24%지만 인문계로 지원하면 이 학생이 1.52%의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교차를 때리면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해? 서강대학교 유럽문화 전공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상향을 치면 연고대 하이학까지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고차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수가 인문계 누적 비율 11% 정도로 보면 인문계 누적 비율 12%를 보게 되어지면 2022학년도에 인문계열 누적 비율 11.20%라면 자연계로 가게 되어지면 이게 15.80%인데 어느 정도가 되어지냐면 광원대학교 환경공학부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자연계 점수가 문과로 교차를 치면 상명대학교 경영학과학교 못 가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교차 지원하실 수 있는 점수대, 교차에 유리함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작년도 예를 들면 동국대나 건국대 정도의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를 쳤었을 때 서강대를 가거나 성균관대를 가거나 한양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이 교차에 가장 유리한 지점이었었다. 다시 말하면 동국대나 건국대 또는 동국대, 건국대 위에 경희대나 중앙대 쪽 상위 쪽으로 갈수록 교차에 유리한 점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얘기인데 결국 하위 구간에서는 교차를 친다 하더라도 유리한 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를 치면 유리해.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를 치면 상위학과를 갈 수 있어. 이것은 2022학년도에 입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었을 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2023학년도에는 교차 지원의 유리함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질 건가? 또 어떤 구간에서 교차가 발생이 될 건가? 또 실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를 몰릴 것인가? 또 교차를 몰린다면 문과의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교차가 몰릴 것인가?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시 지원에서 핵심은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무엇이냐?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붙을 수 있느냐? 자신의 성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성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붙은 좋은 대학을 걔가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면 우리가 거기를 갈 거거든요. 우리는 추가 교육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내가 만약에 건국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라 하더라도 추합을 통해서 한양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가고 싶기 때문에 결국 다른 애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번째 교차 지원에 대한 구간 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얘기는 뭐냐면 작년도에는 이랬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동국대나 건국대 이상의 대학의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많이 노렸고 그 교차 지원을 통해서 문과 계열의 상위학과에 붙었다. 그런데 과연 올해 2023학년도는 교차의 유리함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이 될 것이냐. 또 자연계의 어떤 구간의 학생들이 교차를 노릴 것이냐. 교차가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는 지점, 출발점과 도착 지점이 과연 어디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물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이포리뷰에서는 지난주에 정시 컨설팅 입시 설명회를 1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제가 다 많은 분들을 모셔서 설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12월 1일날 목요일날 1시에 정시 입시 설명회
다시 말하면 추가 합격 로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추가 합격의 원리가 발생이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참석을 못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2725-5315로 참석을 희망하신다 라고 해서 문자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참여 가능하다라고 안내 문자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제가 직접 추가 합격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이 되어지는지, 또 입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시험을 보는 것은 학생의 몫이지만 이제 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원서 지원은 부모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해서 대학을 보낼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 점수 편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한 대학의 학과의 점수가 고정되어져 있는 값이 아니라는 점, 평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결국 우리가 최저점에 대한 추측과 최저점이 발생이 되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낮은 성적에서도 상위 대학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터넷에 떼두는 점수만을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는 구간 변동, 고정값과 변동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고정값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학과가 12위 정도로 고정이 되어져 있지만 2022학년도의 변동값, 2021학년도의 변동값을 보게 되어지면 같은 대학 내의 학과를 하더라도 점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느 대학 무슨 과에 붙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정 지원을 하든 상향 지원을 하든 이 학과의 변동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입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결국은 학과를 잡아내는 게 가장 어려운 방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시게 될 때 설명에 참여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의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2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형의 구조, 일반형의 구조는 아웃, 시프트, 인의 3가지의 구조로 구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도 2022학년도부터 교차 지원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교차형 구조는 아웃, 시프트, 인 구조 내에서 모든 구간의 교차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구간이 인 구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결국은 뭐냐면 2023학년도의 교차 지원의 특징, 교차 지원의 유리한 점, 교차 지원이 발생되어지는 지점과 교차 지원을 합격하는 지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점이 발생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크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교차 지원을 통해서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한다는 사람도, 가고 싶은 사람도 교차 지원에 결국 변동폭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교차 지원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학생이 붙은 상위 대학의 추합으로 가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교차 지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동 변동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그것이 예측해서 원서를 쓸 수 있을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이제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 날 목요일 1시에 참여하시면 자세하게 좀 상담드리고, 그때 혹시 정식 컨설팅을 예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